안녕하세요. 누구나 인생의 굴곡을 겪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스스로 평탄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시댁이 생기다 보니까 평범한 사람이라면 경험해보지 못했을 일이 겪게 된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도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 상황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상황을 어쩌다 보니 꽤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끌려다녀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그 모든 일을 이겨내고 제 손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와 용기를 드릴 수 있길 바라며 이제부터 제 경험담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저는 올해 40대 중반으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3남매 중에서 장녀로 컸고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자주 만나면서 사이좋게 지내요. 어릴 때부터 음식 솜씨가 좋아서 주변에서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그건 아마도 식당을 오랫동안 운영하신 부모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빠는 한때 사업을 활발히 하시다가 큰 빚을 지기도 하셨는데 결국 식당을 운영하며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빚을 모두 갚으셨을 정도거든요. 그러니 제가 우리 부모님 손맛을 정말 자랑할 만하지 않나요? 어릴 때 부모님이 일하러 나가시면 제가 동생들 밥상을 차려주곤 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요리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도 어린 나이였지만 동생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엄마새가 된 것처럼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루는 엄마가 아침부터 식당에 나가신다고 하시면서 쌀 씻는 방법과 달걀 프라이를 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그날 어설프게 만든 김치볶음밥을 동생들한테 차려줬는데 여동생이 두 눈을 반짝이며 진짜 맛있다고 엄지손가락을 펼쳐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남동생은 한술 더 떠서 엄마가 만든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다고 장난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밥 한 그릇을 금세 비우더니 더 먹어도 되냐고 수줍게 물어보는 걸 보니까 얼마나 귀엽고 기특하던지요. 동생들이 그렇게 맛있게 먹어주는 게 좋아서 그 후로도 이런저런 요리를 시도하면서 밥상을 차려주곤 했습니다. 그게 제가 요리를 좋아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저희 남매가 이렇게 우애가 좋을 수 있었던 건 전부 부모님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나중에 먼저 세상을 떠나시더라도 저희 남매가 서로를 의지하며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서로의 상하지 말라고 공평하게 대해주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덕분에 저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동생이 제일 먼저 달려오고 동생들에게도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바로 달려갈 정도로 사이가 좋아요. 한 번은 남동생이 첫 직장에서 실수를 하고 너무 속상해하던 적이 있었는데요. 밤늦게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울먹이며 크게 혼나서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듣자마자 걱정이 돼서 그 길로 남동생 자취방으로 찾아갔죠. 뜨거운 차를 끓여주면서 남동생 마음부터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리고 남동생 손을 꼭 잡고 누구나 처음에는 실수를 한다고 그게 오히려 더 배울 기회가 된다고 다독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했을 때 겪었던 실수담을 들려줬죠. 남동생은 제 얘기를 들으면서 울다가도 웃음을 터뜨리더니 다시 용기를 내겠다고 하더라고요. 또 제가 예전에 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다친 적이 있었는데요. 여동생이 병원으로 달려와서 한동안 제 옆에서 간호를 도와줬죠. 그때 여동생이 제 옆에서 든든히 버텨주니까 너무 힘이 나더라고요. 너 정말 나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알아? 병원에 누워있는데 솔직히 너무 막막했거든? 근데 네가 매일 와서 옆에 있어주고 이것저것 챙겨주니까 그게 진짜 큰 위로가 되더라. 내가 너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싶어. 동생이지만 네가 엄마처럼 느껴지더라고. 아이, 언니, 무슨 그런 말을 해. 당연히 가족끼리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뭘 그렇게 과하게 생각해. 언니가 나한테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지. 언니야말로 나를 엄마처럼 키워줬잖아. 아니야, 난 진짜 감동받았어.
네가 나한테 이렇게 헌신적으로 해준 거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솔직히 말하면 내 눈에는 아직도 너 어린 동생 같은데 네가 이렇게 힘이 되어줄 줄 몰랐거든. 나중에 네가 힘들 때 나도 꼭 그렇게 해줄 거야. 너한테 항상 고맙다는 말로도 다 못할 정도니까. 쑥스럽지만 서로 고마운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데 얼마나 뭉클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서로 챙기고 의지하다 보니 우리 삼남매의 우애는 더욱 깊어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동생들은 저를 통해서 소개받은 지인들과 결혼했어요. 여동생은 제 후배인 남자애랑 했고 남동생은 제 단짝 친구랑 했죠. 그래서 저희 가족에게는 명절이 다른 집처럼 고생스럽기는커녕 오히려 손꼽아 기다려지는 날이에요. 명절 때 다 같이 모이면 서로 어색해하거나 힘들어하는 일은 없고 시끌벅적하게 떠드는 게 좋답니다. 매제랑 올케도 모두 친하다 보니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옛날 얘기를 꺼내서 온 가족이 깔깔대며 한바탕 웃거든요. 어릴 적 서로 못살게 굴었던 에피소드나 부모님 몰래 했던 장난 같은 얘기들은 몇 번을 반복해도 여전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바탕 웃고 나면 밥상 앞에 모여 앉아서 서로의 건강과 근황을 물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제 후배였던 매제나 친구였던 올케 모두 제가 동생들과 살갑게 지내는 걸 신기해하고 부러워했기 때문에 이 가족 구성원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를 기쁘게 여기고 있어요. 너 같은 친구를 둔 덕분에 시댁에 오는 게 오히려 설레기까지 한 건 내가 복 받았다는 거 아니야? 도대체 너는 어떻게 가족들이랑 그렇게 사이가 좋은 건지 항상 궁금했는데 그 안에 내가 들어왔다는 게 가끔 꿈같이 느껴져. 나 같은 친구를 둔 덕분이라니 내가 아무리 남동생을 소개시켜줬어도 둘이 눈 맞고 마음 맞지 않았으면 지금같이 되지는 않았겠지. 그리고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잖아. 너랑 매제까지 전부 다 좋은 사람들이니까 우리 가족이 계속 화목할 수 있는 거야. 그래, 그렇게 말해주니 참 고맙네. 그러니까 너도 얼른 좋은 사람을 찾는 게 좋겠어. 새 부부끼리 어디 놀러 가기도 하면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아, 나는 벌써 기대가 되거든. 저랑 올케는 둘이 있을 때는 여전히 친구처럼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남동생이랑 여동생을 먼저 결혼시켜 놓고 정작 저는 가족 챙기고 일하다 보니 결혼 시기가 늦어졌거든요. 이걸 올케가 많이 걱정하고 신경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케가 주변을 둘러보며 고민한 끝에 자기 후배라면서 남자를 하나 소개시켜줬는데요. 솔직히 처음에는 연하라고 하길래 부담스럽기만 했습니다. 제가 동생만 둘이 있다 보니까 특히 이성으로 안 보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 신중하고 진지한 성격이라서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이런 사람이면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의논하며 의지할 수 있겠다고 느낀 거예요. 사람이 똑바르고 따뜻하니 믿음이 간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건 다 좋은데 이상하게 예비시댁에만 가면 좀 이상하더라고요. 어깨에 잔뜩 힘을 주고 땀을 뻘뻘 흘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결혼을 허락받으러 가는 거라 단순히 긴장하는 줄 알았어요. 장난스럽게 왜 이렇게 땀을 흘리냐고 집이 덥냐고 물어봤죠. 솔직히 홀시어머니랑 노처녀 시누이 만나러 가는 길이면 제가 더 겁먹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예비신랑은 멋쩍게 웃기만 하고 경직된 태도를 유지하더군요. 결국 제가 무슨 일이라도 있었냐고 캐물었는데 그제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알고 보니 예비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예비 시아버지를 두고 다른 남자와 바람난 적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태어난 게 바로 제 예비 신랑이었던 거죠. 예비 시아버지는 흠이 될까봐 이혼은 못하고 가족으로 떠안았지만 예비 시어머니를 구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는 제 예비 신랑을 눈엣 가시처럼 여기면서 키웠던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예비 시어머니 본인이 문란하게 살아서 애를 밖에서 낳아놓고 왜 죄 없는 아이를 눈치 줬나 싶었죠. 예비 신랑의 잘못은 한 톨도 없고 예비 신랑 입장에서도 태어나 보니 그런 환경이었던 거잖아요. 집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해야 할 곳인데 지금까지도 집에만 가면 주눅 들어 있는 예비 신랑을 보니 마음 쓰였습니다.
저는 워낙 화목한 집안에서 자랐다 보니 더욱 이런 상황 자체가 정말 낯설고 기가 막힌 일이었죠. 그래도 세상에는 별별 일이 다 있는 법이니까 이해해 주기로 했고, 저랑 있을 때는 그런 티가 나지 않으니 보듬고 살아기로 결심했어요. 예비 신랑이 저한테 이야기하면서 너무 초라해 보였는데 그걸 보니까 오히려 더 안아주고 싶어졌거든요. 당신도 어렸을 텐데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구박하신 건지 모르겠네. 이제 그런 건 다 잊어. 이제 당신은 나랑 결혼하게 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가족이 되는 거잖아. 혼자 다 짊어지고 살아오느라 고생했어. 이해해줘서 고마워. 솔직히 숨기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했거든. 누가 보면 콩가루 집안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를 밀어낸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 아이, 놀라기는 했지만 당신 잘못은 없다고 생각해. 어른들이 잘못 살았던 건데 어렸던 당신이 고스란히 감당했던 거잖아.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너무 좋은 사람이야. 이제 나랑 가정 꾸려서 행복할 준비만 하면 돼. 제가 진지하게 예비 신랑을 위로해 주니까 울컥하는 거 있죠? 마음 둘 곳 없어서 더 힘들었을 텐데 씩씩하게 건실한 남자로 자라줘서 고맙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어쩐지 처음 예비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를 돌아보면 저는 나이 많은 여자라고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실 줄 알았는데 아무런 반대 없이 받아들여줬어요. 이렇게 일이 쉽게 진행된다는 게 스스로도 의아할 정도였죠.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까 예비 신랑이 효자인 것 같은데도 예비 시댁에서는 떨떠름하고 인정해주지 않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옆에서 지켜주고 같이 힘을 합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비 신랑이 저만 믿고 따르겠다고 했으니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둘이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가면서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회사원으로 출퇴근하고 있었고, 저는 그 당시에 부모님 식당 일을 돕고 있었는데요. 사실 시어머니는 저한테 별 관심도 없었고, 처음 인사 갔을 때도 우리 부모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 궁금해하지도 않으셨을 정도거든요. 오죽하면 아무런 질문이 없길래 제가 먼저 나서서 부모님이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소개를 해야 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듣는 둥 마는 둥 하셨죠. 하지만 시누이는 조금 반응이 달랐습니다. 원래도 노처녀인데 동생이 먼저 장가를 가게 된 거니까 심술이 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식당 딸내미라고 하니까 남편한테 무슨 약점이라도 잡은 것처럼 굴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식당 딸이라니. 네가 데려올 수 있는 수준은 딱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뭘 인사까지 시키냐? 그냥 네가 알아서 반지 끼우고 혼인신고하러 가도 상관없는 정도 아니야? 네 결혼이 중요했으면 얼마나 중요하다고 허락까지 받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내가 어떤 집에서 자랐는지 알려줘야 하니까 인사드리자고 데리고 온 거야. 어머니랑 누나도 이 사람을 봐야 하지만 이 사람도 내 가족이 궁금할 테니까. 사랑받으면서 자란 귀한 딸인데 수준 같은 거 따지려고 하면 어떡해? 어라? 이제 가장 됐다 이거야? 너 나한테 대들기도 하네? 아니, 이왕 결혼하는 거 어떤 살림 갖고 오는지는 궁금하잖아. 근데 겨우 식당을 운영한다니. 남들 입에 밥 넣어주고 돈 버는 수준이라는 거 아니야? 저 시집도 못 가는 수준으로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누워서 침 뱉는 거라 어디까지 하나 지켜보고 있었는데 본인 처지 파악을 너무 못하시는 것 같기도 해서 좀 민망할 정도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남들도 본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하는 거 모르세요? 제가 속 시원하게 받아쳐버리니까 시누이는 얼굴이 확 빨개지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남편은 시댁에서 길을 펴기 어려워하는 사람이라 저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최선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무진장 고마워했죠. 저는 사실 시누이가 시어머니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고자질 해버릴 줄 알았는데 자기 시집 못 갔다는 말은 죽어도 하기 싫었는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부모님 식당이 어떤 곳이냐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손님이 끊이지 않아서 2층까지 꽉 찰 정도로 잘 되는 곳이에요. 단골도 엄청 많고 단체 예약도 잦아요. 줄 서야 먹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입소문으로 찾아오는 곳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오랜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식당에 와서 제안을 하나 하더라고요.
요즘 데이트하는 상대가 있는데 여기 좀 데려와 보고 싶다면서 단체석 예약을 받는 방을 빌려도 되겠냐고 묻는 거였죠. 당연히 원래 단체석 인원만큼 돈을 지불하겠다고 덧붙이면서 말이에요.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 저희는 허락했지만 굳이 이런 식당에서 데이트를 하겠다는 게 궁금했습니다. 보통 데이트하러 가면 분위기 있고 둘이 오붓하게 있을 수 있는 곳으로 가지. 이런 고기 굽고 뜨거운 국물 나오는 곳으로 가지는 않잖아요. 그랬더니 단골 손님이 얼굴은 예쁘장해 보여서 마음에 드는데 너무 사치스러운 것 같다고, 이런 곳에 데려와 봤을 때 어떤 태도일지 궁금하다고 하더군요. 이 단골 손님은 직원도 많이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실 정도로 부유하시지만 소박하고 털털하셨거든요. 그리고 약속한 날 단골 손님이 데려온 여자를 보았는데요. 그 여자가 우리 시누이였던 거 있죠? 시누이도 저랑 눈이 마주치고는 완전 깜짝 놀라더라고요. 워낙 식당 운영한다는 걸 그냥 밥해서 파는 정도로 여기니까 관심 자체도 없었고 저를 아예 무시했기 때문에 우리 친정 식당이 이렇게 클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나 봐요. 게다가 데이트 상대인 남자가 우리 단골이고 저희 가족한테 호의적이니까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더군요. 저는 어쨌든 단골 손님의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해서 시누이한테 아는 척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갔어요. 그런데 시누이는 그게 다행스러우면서도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나 보더라고요. 데이트가 끝난 뒤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얼마나 아양을 떨었는지 몰라요. 제 눈에는 억지로라도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게 너무 티가 났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소박하고 털털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고 어필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시누이가 시어머니한테도 뭔가 이야기를 했는지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전화해서 우리 친정 식당이 그렇게 유명하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꼬치꼬치 캐묻는데 평소엔 관심도 없던 분이 그러니까 웃음만 나왔죠. 너도 대충 상황 파악했겠지만 네 시누이는 직업이 없거든. 그냥 시집 잘 가기만 하면 되는 애야. 그래서 말인데 너희 부모님 식당에서 일 좀 배우게 하면 좋겠다. 그 정도로 사이즈가 있는 식당이면 나중에 체인점도 만들지 않겠어? 체인점이랑 형님이 저희 부모님 식당에 일 배우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 많고 왁자지껄한 식당에는 손님으로도 오신 적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형님이 일을 배우고 적응하실 수 있겠어요? 아이고, 너는 손님도 그렇게 많이 만나는 애가 눈치도 없냐? 체인점 만들면 네 시누이를 지점장 자리에 앉히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얼굴은 반반한 편이니까 계산대 앞에 세워놓으면 알아서 손님들이 들어오지 않겠냐? 솔직히 손에 물 한 번 묻혀본 적도 없어 보이는 시누이가 무슨 식당 일을 배우겠어요? 그냥 사장 놀이를 하겠다는 거겠죠. 시어머니는 자기 딸에게 번듯한 체인점 하나 쥐어줄 생각으로 들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냉수 먹고 속차리라는 의미로 일거리를 주겠다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식당에 하이힐을 신고 나타났더라고요. 단골 손님이랑 마주칠까봐 그랬는지 화장도 진하게 하고 왔더군요. 정말 뭘 배우겠다는 마음은 있는 건지 기가 차서 웃음이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얄짤없이 설거지부터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설거지통 앞에 서 있더니 금세 고무장갑을 제대로 끼는 법도 모르고 물만 여기저기 튀기고 있더라고요. 설거지 하나를 끝내는 데에도 한참이 걸렸고 그마저도 깨끗하게 씻지도 못한 상태였어요. 그릇에 기름기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저는 그걸 다 닦아야 그릇이라고 부를 수 있다며 다시 하라고 말했죠. 그러자 인상을 찌푸리며 억지로 고무장갑을 끼고는 어설프게 다시 시작하더군요. 그러고 나서 설거지를 겨우 끝냈다고 생각했는지 한숨을 푹 쉬며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 정말 우스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재료 다듬는 일을 맡겼습니다. 당근 껍질을 벗기라고 했더니 손이 떨리는지 칼을 어설프게 잡고 반쯤 잘라놓은 당근을 제게 보여줬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냐 아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저는 웃음이 나와서 이러다 손가락부터 다치겠다고 말하며 칼질하는 법을 다시 가르쳐줬죠. 제가 직접 시범을 보여주자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시도했지만 여전히 엉망이어서 한숨이 저절로 나왔어요.
그렇게 설마 진짜 일을 배우게 할 줄은 몰랐는지 내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후가 되니까 신우이는 화장실 간다고 나가더니 끝내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하이힐 신고 절뚝거리며 주랭랑 쳤나 보다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니나 다를까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죠. 대뜸 전화를 걸어서 고함을 내지르길래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지금 화를 내실 게 아니고 저희 식당이 더 황당해요. 기껏 일 배우겠다고 간곡하게 부탁하길래 들어줬더니 말도 없이 그냥 튀어버린 거라고요. 적어도 말은 하고 그만두는 게 예의 아닌가요?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편하게 대해줬나 보다. 사돈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사이인 줄 알아? 아유, 어떻게 그런 잡일을 시킬 수가 있냐? 애가 구두 신고 즐겁게 나갔다가 울먹울먹거리며 얼굴로 돌아왔는데 내 심정이 어땠는지 알아? 애초에 구두 신고 나가는 걸 보셨다는 말씀이세요? 어머님은 식당일 배우라고 내보내시면서 말리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머님이야말로 사돈 어려운 줄 알면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한테 지점을 맡기려고 하세요. 저한테 화풀이 하는 게 어이가 없어서 속이 뒤집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받아쳤더니 시어머니도 더 이상 할 말은 없었나 봐요. 얼굴이 굳어버리더니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안 돼서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반찬 가게를 오픈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지나가는 말로 저희 집이 처음부터 잘 되는 식당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아빠가 사업 실패하시고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노력하시면서 식당도 번창한 거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영업이 답이라고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머리를 모은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죠. 자영업을 너무 만만하게 본 거 아닌가 싶었으니까요. 무조건 잘 될 거라고 확신하면서 둘이 인테리어 꾸밀 생각에 완전히 들떠 있더라고요. 벽지 색깔부터 테이블 배치까지 꼼꼼하게 고르면서 마치 대단한 사업이라도 시작하는 것처럼 신나 보였죠. 가게 간판도 일부러 고급스러워 보이는 걸로 맞추겠다며 여러 업체를 비교해가며 의논하더군요. 그러면서 이런 가게가 대박 나지 않겠냐고 서로 맞장구 치며 웃는데 정말 뭘 믿고 저렇게 자신감이 넘치는지 황당했습니다. 반찬 가게 오픈 준비를 하면서 진짜 중요한 건 사실 어떤 반찬들을 매일 판매할 것인지, 주요 고객층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이런 걸 고민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둘은 그저 바깥에 어떤 이미지로 보여질지만 신경 쓰더라고요. 그리고 얼렁뚱땅 가게가 개업했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반찬 가게를 낸다니 잘 될 리가 있을까요? 시누이랑 시어머니 제외하고 아무도 잘 될 거라는 예상을 할 리가 없죠. 예상대로 가게를 열자마자 손님이 발길조차 하지 않아 가게 안은 적막하기만 했어요. 하루 종일 문을 열어놓고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 가게 안 공기가 싸늘하더라고요. 계산대에 앉아있는 시누이는 무료해 보이는 표정으로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진열대 앞을 서성이다가 한숨만 내쉬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그대로였고 저녁 무렵이 돼서야 어쩌다 한두 사람이 들어오긴 했지만 반찬을 둘러보기만 하고 금세 나가버리더라고요. 두 사람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데 정말로 자신들이 만든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결국 한두 달쯤 지나니까 이러다 새만 나가겠다면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더군요. 아니, 분명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뒤에서 수작 버린 거 아닌가 싶다. 우리 모르는 사이에 어디 재료 이상한 거 쓴다고 소문난 거 아니냐? 아니, 이렇게까지 손님이 없는 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얘 네가 좀 도와줘라. 내가 지금 이런 거 조언 구할 곳이 너밖에 없잖니. 아, 며느리 좋다는 게 뭐야? 어머님, 손님들이 들어오시면 너무 하나부터 열까지 쫓아다니면서 부담스럽게 하지 마세요. 편하게 둘러보고 나갈 수 있게 분위기를 바꾸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반찬 앞에 먹어볼 수 있는 시식 코너도 마련해 두시고요. 아니, 그 팔리지도 않는데 시식 코너까지 만들어 놓으면 뭐 쪽박차라는 거 아니냐? 그리고 손님들이 사지도 않고 그냥 나가버리는데 눈치라도 줘야 하나라도 팔리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만 할 게 아니고 아예 요리도 좀 가르쳐 줘봐. 네가 그렇게 손맛이 좋다며.
어머님, 그렇게 일희일비해서 손님들을 불편하게 만들면 다시는 안 오시잖아요. 결국 다시 오게 만들고 단골도 만들어야 장사가 잘 되죠.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손님의 마음을 산다고 생각하셔야 해요. 그렇게 처음엔 간 맞추는 법 같은 간단한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하시길래 몇 가지는 성심성의껏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시누이랑 시어머니 둘 다 착실하게 배우려는 눈치가 아니더라고요. 나중에는 아예 저한테 다 맡기고 본인들은 뒷짐지고 놀 생각만 하시는 겁니다. 손님이 들어왔는데도 저한테 물어보라고 하더니 옆 가게 놀러 가서 칠렐레 팔렐레 얻어먹기 바쁘더군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냥 망하게 놔두면 되지 않겠냐고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남편이 저랑 결혼하기 전에 시누이의 보증 잘못 썼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녀가 남편을 밥으로 알아가지고 돈 갚을 생각은 없고 그걸 이 반찬 가게 보증금 내는데 써버린 거예요.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니까 그냥 망하게 놔둘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지금도 남편이 생활비를 일부 보내주고 있는 상황이라 경제적으로 좀 독립시키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 집이 생활비 그거 좀 쥐어준다고 돈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이 모녀가 가증스러워서 공짜로 주기 아까웠어요. 남편은 어쩔 수 없이 포기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저는 이 잡것들이 하도 우리 남편 기죽이고 무시하는 걸 보다 보니까 돌려받고 싶었거든요. 결국 저는 반찬 가게에 직접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친정 식당은 제가 돕지 않아도 일손이 많았기 때문에 마음 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반찬을 만들었더니 신기하게도 손님들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어떤 손님은 사장이 바뀌었냐면서 그전에는 짜고 달기만 하고 별로였는데 새로운 사장은 담백하면서도 감칠맛이 있어서 좋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손님이라 대놓고 기분 나빠하지는 못하고 입을 삐죽이셨는데 저는 너무 기뻤죠. 그런데 이 와중에 시누이랑 잘 되어 가시던 단골 손님이 저랑 시누이가 사돈이라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되게 반갑게 여기시더라고요. 그런데 시누이는 제가 칭찬받는 것이 꼴사나웠는지 몹시 기분 나빠했습니다. 사돈끼리 이렇게 같이 일하시는 것도 보기 좋네요. 손맛이 워낙 좋으시니까 반찬 가게도 너무 기대가 돼요. 벌써 입소문은 좀 많이 났을 것 같은데요. 저도 자주 와야겠네요. 뭐가 제일 자신 있는 반찬인지 자랑 좀 해주세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는 저랑 저희 어머니가 차린 가게거든요. 올케는 잠깐 도와주는 것뿐이에요. 돈도 저랑 저희 어머니가 모아서 열었고 인테리어도 다 저희가 정했죠. 올케는 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제가 제 돈을 투자한 가게는 아니에요. 근데 지분은 아무것도 없더라도 제가 모든 음식을 만들고 있기는 하잖아요. 도와달라고 하셔서 제가 오고 있는 건데 아유 그렇게 선을 그으시면서 말씀하시니까 섭섭하네요 형님. 시누이가 가게에 대한 칭찬을 제가 받아가는 걸 띠껍게 여기니까 좀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골 손님 들으라고 일부러 제가 다 조리하고 있다는 걸 말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단골 손님도 그 말을 듣고는 잠시 묘한 반응을 보이더니 시누이에게 본인 가게는 본인이 책임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한마디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러자 시누이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있는 대로 짜증을 냈어요.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틀린 말 했냐고 물으니까 답답했는지 가슴을 치더군요. 속으로 깔깔대고 엄청 웃었죠. 그렇게 시누이는 단골 손님과 잠깐 분위기가 서먹했지만 결국 다시 좋아졌어요. 급기야 결혼도 성사될 것 같다고 신나하더라고요. 이미 부잣집으로 시집간 사람처럼 명품 가방을 하나씩 들고 다니고 매일같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등 사치를 일삼았어요. 반찬 가게 일에는 손도 대지 않으면서 자신이 대단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냥 자랑을 늘어놓는 모습이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더니 곧 사모님이 될 거니까 빌려갔던 돈도 바로 갚겠다면서 그전까지는 자기 직업이 번듯해 보여야 하니 반찬 가게 운영을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당당하게 하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더 웃긴 건 시누이가 우리 친정하고 비교도 안 되는 집으로 시집 간다며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골 손님의 와이프가 되면 본인이 우리 친정의 고객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자기한테 잘 보여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단골 손님한테 부탁해서 회사의 회식마다 우리 식당에서 다 같이 식사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였죠. 우리 친정 식당이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직접 와서 눈으로 봤으면서 아직도 자기의 입김에 따라 좌지우지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게 비웃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옳게 내가 좀 알아보니까 명절 음식할 시기쯤 되면 다른 반찬 가게들은 전도 팔던데 알고 있었어? 우리도 명절날 돈 좀 땡겨야 할 것 같아. 그니까 옳게가 전도 만들어주고 가게 좀 봐. 형님 가게인데 제가 왜 파요? 명절에는 저도 저희 가족이랑 있어야죠. 벌써 저는 친정 식구들이랑 약속도 다 잡아뒀어요. 제가 진짜 여기 직원도 아닌데 부탁하셔도 모자랄 판에 무슨 그런 요구를 하셔요. 야, 명절 대목을 놓쳐서야 되겠냐? 네 시누이 결혼말 나오는데 뭐라도 지고 가야 할 거 아니야. 어차피 우리가 전 부쳐도 사람들이 입에도 안 댈 테니까 네가 좀 붙여라. 네 시누이가 잘 되는 게 그건 너한테 콩고물 떨어지는 일 아니겠어? 얕게 좀 살아라, 얕게. 명절을 앞두고 전화를 걸어와서는 반찬 가게를 저한테 맡기겠다고 통보한 거였어요. 그러더니 시누이랑 시어머니는 정작 명절에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둘이 좋은 데 가서 쉬고 오겠다면서 제게 가게를 떠맡기겠다는 거였죠. 어차피 본인들은 요리도 자신 없으니까 전을 준비하는 것도 다 제 몫으로 맡기겠다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며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저는 이제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이를 갈고 있는 줄은 모르고 시누이랑 시어머니는 가기로 한 여행지 자랑을 늘어놓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시누이는 그곳이 얼마나 럭셔리한 호텔인지 방에서 보는 뷰가 끝내준다며 열을 올렸고 시어머니는 휴양지의 유명 스파 프로그램이며 레스토랑 메뉴까지 하나하나 얘기하느라 신이 났습니다. 둘이서 여행 가방에 무슨 옷을 챙길지까지 논의하면서 막상 명절 대목의 반찬 가게에 대한 걱정은 털끝만큼도 하지 않는 태도였어요. 그냥 제가 다 알아서 할 거라고 믿고 모든 게 완벽할 거라며 안심하는 듯한 표정을 짓는데 제 속은 부글부글 끓었죠. 저 모녀들 계획으로는 여행 가서 즐겁게 놀다가 오고 제가 벌어놓은 돈만 쏙 가져가면 될 거라는 거잖아요. 절대로 그렇게는 순순히 따라줄 수 없죠. 결국 저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빌려간 돈은 못 받을 각오를 하고 그동안 시어머니가 현금 영수증 발행 없이 탈세했던 부분을 신고했어요. 그리고 단골 손님에게도 연락해서 그동안의 상황을 솔직히 털어놓으며 너무 늦게 알려줘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죠. 시누이가 어떤 여자인지 그리고 시누이랑 시어머니가 그동안 우리 남편을 어떻게 이용하고 막대했는지 전부 폭로했어요. 단골 손님도 진지하게 경청하면서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라며 결혼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친정에 미리 이번 명절에만 남편과 빠지겠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데리고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여행 가기로 했던 곳과 똑같이 예약을 했어요. 남편도 고생이 많았으니 푹 쉬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하고 저는 일부러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묵기로 했던 곳 옆방부터 갔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도착했는데 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복도를 걸어오더라고요. 저는 바로 두 모녀의 눈앞에 나타나줬어요. 명절에 여행 왔는데도 우리 주머니에는 돈이 쌓일 생각하니까 너무 신나네. 진작 결혼시킬 걸 그랬다. 아이, 어디서 종년 하나 데리고 오는 게 우리 삶의 지혜를 올려줄 줄 몰랐거든. 지금쯤 땀 좀 뻘뻘 흘리고 있으려나? 제가 왜 땀을 흘리고 있어야 해요? 저희도 여행 왔는데요. 명절은 자고로 가족끼리 보내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끼리 여행 갔길래 저도 반찬 가게 휴무로 돌려두고 왔어요. 전 부치느라 불 앞에 있지 않아도 되니까 이거 너무 좋은데요? 뭐야? 너 인연 여기로 왜 따라왔어? 명절 대목에 장사도 안 하고 정신을 어디다 두고 따라온 거야 너? 네가 지금 놀고 있을 때냐고.
돈 벌라고 해놨더니 돈을 더 쓰려고 작정을 했네 이거. 장사가 장난이야? 아주 그냥 요리만 할 줄 알고 머리가 텅텅 빈 거 아니냐고. 제 가게도 아닌데 제가 왜 명절까지 일을 해요, 어머님? 어머님이야말로 제가 순순히 그 요구를 따를 줄 아셨다니까 생각을 좀 덜 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잠깐 인사하러 내려온 것 뿐이고요. 진짜 속박할 곳은 스위트룸이니까 저희는 올라가 볼게요. 신우이랑 시어머니 얼굴이 새빨개지더라고요. 둘이 복도에서 쪽팔린 줄 모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정말 웃겼어요. 복도를 오고 가는 외국인들이 손가락질하는 것도 모르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더 큰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아직 어떤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자신들 가게 걱정만 하는 게 우스웠죠. 그리고 그렇게 귀한 반찬 가게를 남한테 맡기려고 했다는 게 더 어이없지 않나요? 어쨌든 저희 부부는 곧 벌어질 일을 기대하면서 오랜만에 푹 쉬었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명절 연휴를 보내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나서 신우이는 결국 단골 손님과의 결혼이 파기되고 말았어요. 그마저도 신우이와 시어머니는 명절 대목의 반찬 가게 장사가 안타깝게 되었다면서 여행지에서도 둘이 땅을 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더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신우이는 단골 손님을 붙잡고 눈물로 호소하며 어떻게 사랑이 변할 수 있느냐고 울부짖었어요. 이렇게 억지 부린다고 사람 마음이 돌아오지는 않아요. 어차피 주변에 널리 알린 상황도 아니었으니까 오히려 지금 각자 마음 정리하는 게 잘 된 일이라고요. 더 이상 서로 미련 갖지 맙시다. 저는 당신하고 결혼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마음이 변하는 게 말이나 되나요? 당신에게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는 명품 가방도 사고 진짜 많이 준비했단 말이에요. 이대로 결혼 없던 일을 하자는 거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람이 명품이 되어야지 가방만 많이 사는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하마터면 당신 같은 책임감 없고 허영심 많은 여자랑 결혼할 뻔했다는 게 오싹하기까지 해요. 저는 이미 당신한테 정이 다 떨어졌어요. 그냥 포기하세요.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이가 이렇게 끝나버리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지 길거리 한복판에서도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매달리더라고요. 그러는 게 더욱 단골 손님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든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았죠. 그렇게 단골 손님은 이미 마음을 굳힌 듯 단호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고 길거리에 있던 모두가 신우이를 보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늦게까지 시집 못 간 이유가 있었다고 이렇게 좋은 남자랑 연이 닿으려는 운명이었다면서 좋아했는데 결국 신우이는 이번에도 노처녀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였어요. 게다가 제가 반찬 가게에서 손을 완전히 뗀 이후로 가게는 더 이상 운영이 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아예 폭삭 망해버린 겁니다. 가게 안은 손님이 거의 들어오지 않아 텅 비어 있었고 몇 안 되는 남은 반찬들도 진열대에서 한참을 방치된 채 신선도를 잃어가고 있었죠. 그걸 교체할 생각조차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신우이와 시어머니는 이 상황을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던 것 같아요.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도 어떻게든 다시 가게를 살려보겠다는 말뿐이었고 실제로 행동에 옮긴 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결과는 당연한 거였어요. 제가 도와주기 전에도 파리만 날렸던 반찬 가게였으니까요. 씁쓸한 마음도 들지 않고 오히려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자업자득의 결말을 눈앞에서 직관하고 있는 셈이었으니까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커다란 일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그동안 몰랐는데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니까 거래 내역하고 남편이 신우이랑 주고받았던 문자 내역으로도 돈 안 갚고 있는 것에 대한 소송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고소를 하겠다고 선언하자 신우이와 시어머니는 이제 와서 가족끼리 그러면 안 된다며 회유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얄짤없었죠. 이렇게 쉽게 용서해 줄 것 같았으면 애초에 시작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동안 제가 친정과 사이가 좋았던 만큼 남편도 본인의 뿌리가 있는 시댁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최대한 참고 같이 노력해줬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끝을 모르고 남들을 우습게 하니까 봐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신우이랑 시어머니는 제가 강단 있는 성격이란 걸 알아서 남편에게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네 누나가 불쌍하지도 않아. 너는 결혼도 하고 직장도 있잖니. 근데 네 누나는 직업도 없고 시집도 못 갔는데 소송까지 당하면 얼마나 인생이 우중충하고 우울하겠냐. 한 번만 용서해라. 너는 월급도 타박타박 받으니까 그렇게 큰 돈도 아닐 거 아니야. 이제 와서 제 누나인가요? 어릴 때부터 내놓은 자식 취급하고 갖다 버리고 싶다는 말을 노래 부르듯 하셨으면서 본인들 곤란에 처하니까 제가 배려해드려야 해요? 저는 이제 와이프만 제 가족으로 생각할 거예요. 아유, 네 누나가 그래도 시집가서 사모님이 되면 돈 갚을 생각이 있기는 했어. 근데 결혼이 빠그라진 걸 어떡하란 말이냐. 네가 마음 좀 넓게 써라. 그래야 너네한테도 복이 찾아드는 건데 다 지난 일 가지고 앙심 뿜어서야 되겠어? 다 지난 일이라고 하시는 것만 봐도 아직 반성을 덜 하셨네요. 저한테만 난리치셨을 땐 제가 그래도 집안에 분란을 일으킨 원인이라고 생각해서 참았어요. 비록 제가 바람난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바람나서 저를 낳은 거지만 참았다고요. 근데 이제 제 아내한테도 이유 없이 무시하는 걸 보면 오만정이 다 떨어져요. 신우이랑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두 손 싹싹 빌어가며 애원했지만 남편은 이미 마음이 완전히 떠난 상태였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 제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고 단언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폭로 하나가 더 남아 있었는데요. 바로 단골 손님이 남편을 안쓰럽게 여기며 알려준 사실이었어요. 사실 최근 들어 단골 손님도 신우이랑 결혼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 맞는지 고민이 많았댔거든요. 알고 보니 신우이가 결혼을 앞두고 신데렐라처럼 살겠다는 욕심에 시어머니와 연락을 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연락을 끊으려는 게 아니라 거주지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려고 등본 열람 제한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우이는 등본 열람 제한 신청을 준비하면서 진술서도 미리 작성해 봤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서에는 시어머니를 천하의 몹쓸 어머니처럼 묘사한 내용이 가득 적혀 있었어요. 단골 손님도 우연히 이 진술서를 발견하고 깜짝 놀란 거였죠. 저는 소송만은 말아달라고 애쓰는 시어머니 앞에 그 문서를 들이밀었어요. 그리고 모든 정황을 들려줬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극대노하셨어요. 그동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던 신우이의 머리채를 잡고 난리가 났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배신해? 이 천하의 못된 년. 이게 정말 네가 쓴 거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배신을 하냐고. 다른 누구도 아니고 너를 낳고 기른 애미 등에다가 칼 꽂을 생각을 해? 아니, 어머니 그게 아니고 그냥 연습으로 써본 거였어요. 진짜로 하려던 건 아니라고요.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혹시나 제가 부잣집으로 시집가니까 어머니가 달라붙을까 봐 그래서 두려웠어요. 내가 네 어미로 보이기나 하냐 너는? 달라붙는 게 뭐가 어째? 그러면 네가 내 딸인데 보고 싶어 할 수도 있고 효도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뒤통수 치려고 하는 게 말이 돼? 내가 사람을 낳기는 게 아니구나.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시어머니는 그동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던 신우이의 머리채를 잡고 난리가 났어요. 분노는 멈출 줄 몰랐고 신우이는 제대로 해명도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모아 싹싹 빌 뿐이었죠. 그렇게 소송까지 말이 나오니까 결국 신우이는 반찬 가게를 내놓고 돌려받은 보증금 일부와 명품 가방까지 모두 팔아서 돈을 마련해 남편에게 돌려줬습니다. 남편은 이제 정말 자기 집과는 끝이라고 했어요. 저는 남편이 가족의 정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자란 게 안타까워서 저희 남매들과 가깝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줬고요. 남편은 처음에는 저희 가족들 사이에서 어색해했어요. 그런데 워낙 분위기가 왁자지껄해서 금방 적응하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올케, 매제까지 다들 화목하게 지내니까 남편도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명절에 모이면 남편이 누구보다도 먼저 일어나서 준비를 도와주고 가족들 사이에서 재치 있는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띄우더라고요. 저희 남매들과 게임을 하면서 박장대소하는 모습은 물론이고 매제까지 금세 친해져서 서로 장난치고 웃는 걸 보면 정말 대견해요. 애초에 저랑 만날 수 있게 소개시켜줬던 올케와는 말을 편하게 나눠왔다는 걸 말할 필요도 없죠.
가끔은 조카들까지 데리고 함께 뛰어다니며 놀아주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곤 해요. 그렇게 남편이 저희 가족의 중심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모습을 보면 그게 그렇게 뿌듯하답니다. 남편은 시댁과 연을 끊고 나서 불안해하거나 큰 소리를 들을 일이 없어진 덕분인지 지금은 더 밝고 안정적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사연을 쓰는 지금 저희는 아이까지 순산했죠. 귀여운 왕자님이 저희 사이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남편에게 우리 셋이서 잘 살아보자고 했더니 남편도 가족을 잘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하더라고요. 그 약속을 지키려는 모습이 얼마나 믿음직스러운지 몰라요. 당신을 만나서 내 인생이 꽃핀 것 같아. 나한테도 이런 봄날이 왔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을 때가 있어. 원래 너무 행복하면 오히려 두렵기도 한 법이잖아. 이게 꿈은 아닐지 혼자 볼코 짓고 볼 때도 있다. 절대로 꿈이 아니니까 걱정 마. 결혼이 간절하지는 않았던 내가 남은 인생 함께하자고 마음먹었을 정도로 당신 좋은 사람이야. 당신 같은 사람이 마음고생하며 살아왔다는 게 마음이 아파. 하지만 이제는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내가 약속할게. 당신은 이미 충분히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데 나야말로 보답할 테니까 우리 아들하고 당신이 내 옆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있어줬으면 좋겠어. 내가 최고의 남편이자 아빠가 될게. 남편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는데 그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결국 시누이랑 시어머니는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려서 서로 갈라섰고요. 둘 다 남편 말고는 돈 나올 구석이 없다 보니 몇 번 연락이 왔었어요. 양심 같은 건 어디 팔아먹었는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애써 회유하려고 했지만 제가 칼같이 끊어내니까 더는 어쩌지 못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지금 기초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시고 시누이는 친구들 집을 전전하다가 그마저도 쫓겨나서 결국 찜질방에서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누이가 단골 손님한테 울면서 자기 좀 걷어달라고 찾아갔다가 매몰차게 거절당했다고 단골 손님이 귀띔해줬어요. 콩깍지 때문에 하마터면 이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뻔했다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하더라고요. 남편은 본인이 서럽게 자랐던 만큼 우리 아이는 밝고 긍정적으로 자랐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육아 서적을 읽고 육아 용품을 고르는 데에도 누구보다 열심히 해요. 팔불출이 따로 없을 정도로 벌써 천재 같다면서 난리를 피우는데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사랑이 가득한 걸 보면 저도 흐뭇하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도 남편의 사정을 다 알고 계셔서 막내 아들처럼 생각해주고 계세요.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면 남편을 따로 챙겨주시고 남편도 그런 친정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잘 따르더라고요. 장모님, 제가 요즘은 장모님 음식을 따라가 보려고 이것저것 해보고 있는데요. 정말 쉽지가 않네요. 역시 장모님 솜씨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그 기가 막힌 맛을 흉내라도 낼 수 있을까요? 어머, 이제 요리도 해보려고 하는 거야? 나 정도 레벨은 아직 어렵고 일단 내 딸부터 이기고 와야겠네. 우리 딸도 아직 나 정도는 잘하지는 않거든. 자네가 원하면 내가 우리 사위를 위한 광자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지. 이번 주말에 어떤가? 저야 너무 좋죠. 매번 와이프 요리 실력에 기대서 밥 먹기 미안해서 저도 요리 배우려고요. 나중에 저희 아이한테도 여러모로 자랑스럽고 완벽한 아빠가 되어주고 싶거든요. 그러면 장모님 이번 주말에 마스터할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남편이 정말 좋은 가족을 얻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잠깐 시댁 반찬 가게를 도왔던 경험을 살려 지금은 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가게는 친정 식당과는 별개로 제가 직접 구상하고 개업한 건데요. 1인 가구와 자취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다 보니까 반찬이나 간단한 식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해 시작했어요. 손님들에게 제 음식을 맛보고 너무 맛있다며 단골이 되겠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보람차고 기쁜지 몰라요. 지금은 안정적으로 장사를 이어가고 있어서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이제야 남편과 제가 정말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로부터 벗어나서 얻은 자유와 안정감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끼고 있죠.
앞으로도 우리 세 가족은 더 따뜻하고 단단한 가정을 만들어 갈 거예요. 이렇게 긴 사연을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힘을 받는 것 같네요. 제가 겪은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공감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더 행복하고 단단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응원하며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